교훈 6.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교훈을 얻기 위해 일하라. 교훈을 많이 받은 아버지에게는 직업의 안정성이 모든 것을 의미했다. 부자 아버지에게는 배움이 모든 것을 의미했다. 몇 년 전 나는 싱가포르에서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한 젊은 여기자가 시간에 맞춰 도착하자 즉시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화려한 호텔 로비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내가 싱가포르를 방문한 목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지그지글러와 같은 곳에서 강연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는 동기부여에 대해, 나는 부자가 되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었다. 언젠가는 저도 당신처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가 쓴 신문기사 몇 개를 읽었는데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명확하면서도 힘있는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기사는 독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글을 잘 쓰시던데요? 내가 말했다. 그런데 왜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죠? 별 성과가 없더라고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다들 내 소설이 훌륭하다고는 하는데 아무 반향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죠. 적어도 월급은 나오니까요. 혹시 제게 충고해 주실 건 없나요? 있습니다. 나는 명랑한 말투로 대답했다. 내 친구 하나가 여기 싱가포르에서 세일즈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수많은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일즈 훈련 강좌를 열고 있죠. 그 강좌가 당신 꿈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군요. 여기자의 태도가 뻣뻣해졌다. 저더러 학원에서 세일즈 기술을 배우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담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번에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나는 잠시 주춤했다. 그녀가 무언가의 모욕감을 느낀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애초에 아이의 말을 꺼내지 말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를 도와주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스스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저는 영문학 석사학위를 갖고 있어요. 제가 왜 세일즈맨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하죠? 전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요. 세일즈맨이 되지 않으려고 학교에 가서 전문가가 되는 공부를 했다고요. 전 세일즈맨이 싫어요. 그 사람들은 돈밖에 모른다고요. 그러니 왜 제가 세일즈를 공부해야 하는지 말해보시죠. 그녀는 가방을 싸기 시작했다. 인터뷰는 끝이 났다. 커피 테이블 위에는 내 초기 베스트셀러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책과 여기자가 끄적여 놓은 메모장을 집어들었다. 이거 보입니까? 나는 그녀의 메모장을 가리켰다. 여기자가 메모장을 들여다보았다. 뭐요?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다시 한번 천천히 그녀가 적어놓은 메모를 가리켰다. 메모지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로버트 기요사키 베스트셀러 저자. 책을 가장 많이 파는 저자라고 적혀 있지 책을 가장 잘 쓴 저자라고 적혀 있진 않죠.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눈이 커다래졌다. 나는 그 솜씨가 형편없어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훌륭하죠. 난 세일즈를 배웠어요. 당신은 석사학위를 갖고 있고요. 그걸 합치면 당신은 가장 많이 파는 저자는 물론이고 가장 잘 쓰는 저자도 될 수 있죠. 여기자의 눈에서 분노가 이글거렸다. 나는 세일즈를 배울 정도로 초라해지진 않을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글을 쓰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어요. 나는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작가고 당신은 세일즈만이라고요. 이건 불공평해요. 그녀는 씩씩거렸다. 여기자는 메모장을 챙긴 다음 황급히 유리문을 빠져나가 후덥지근한 싱가포르의 아침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다음날 아침 신문에 나에 대해 공정하고 호의적인 기사를 써주었다. 세상은 똑똑하고 재능있고 박식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가득하다. 우리는 날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난다. 며칠 전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다. 정비소에 차를 가져갔더니 젊은 수리공이 몇 분도 안 되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는 엔진 소리 하나만 듣고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아차렸다. 정말 놀라웠다.
나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적게 버는지를 알고 놀라곤 한다. 대단히 우수하고 학식도 높은데 1년에 2만 달러도 채 못 버는 사람들도 만나봤다. 의료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한 경영 컨설턴트가 내게 말하길 엄청난 수의 의사와 치과 의사들이 재정적으로 곤란에 처해 있다고 한다. 나는 그동안 의대를 졸업하고 나면 돈이 굴러 들어오는 줄만 알았다. 그 경영 컨설턴트는 이렇게 말했다. 한 가지 기술이 부족해서 부자가 못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 한 가지 기술만 더 배운다면 수입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 앞에서 나는 금융지능이란 회계와 투자, 마케팅, 그리고 법률 지식이 결합된 시너지 효과라고 말했다. 이 네 가지 기술을 결합하면 돈을 버는 일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에 관해 아는 유일한 기술이라고는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다. 이러한 기술의 시너지 효과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젊은 여기자다. 세일즈와 마케팅 기술을 배운다면 그녀의 수입은 극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내가 그녀라면 나는 세일즈와 함께 광고 커피 광자를 신청하겠다. 그런 다음 신문사에서 일하는 대신 광고회사의 일자리를 알아본다. 설사 연봉은 줄더라도 성공적인 광고에 사용되는 효과적인 단순 명료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해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시간을 들여 매우 중요한 기술인 PR에 대해서도 배울 것이다. 무료 홍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은 끌어들이는 방법도 배우는 게 좋다. 그런 다음 저녁 시간과 주말을 활용하면 훌륭한 소설을 쓸 수 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그녀는 책을 좀 더 잘 팔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베스트셀러 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첫 책인 부자가 되어 즐겁게 살고 싶다면 학교에 가지 마라를 썼을 때 한 출판사가 제목을 교육의 경제학으로 바꾸자고 제의했었다. 나는 출판사에서 그런 제목으로는 2권밖에 안 팔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은 우리 가족이, 나머지 한 권은 내 제일 친한 친구가 살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그들마저 공짜로 달라고 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부자가 되어 즐겁게 살고 싶다면 학교에 가지 마라. 라는 기분 나쁜 제목을 택한 것은 홍보하기가 훨씬 쉬우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교육을 지지하고 교육 개혁을 믿는다. 내가 교육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면 왜 낡은 교육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겠는가? 그래서 나는 한 번이라도 더 TV나 라디오 방송에 나갈 수 있는 제목을 선택했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내가 괴짜라고 생각했다. 대신 책은 불티난 듯이 팔렸다. 내가 1969년에 미국 해양사관학교를 졸업했을 때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는 무척 행복해 하셨다. 캘리포니아 스탠더드 오일사가 나를 유조선의 3등 항해사로 고용했다. 동기들에 비하면 연봉은 낮은 편이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는 괜찮은 수준이었다. 내 초임은 시간의 근무 수당까지 포함해 연봉 42,000달러였고 근무 기간은 7개월이었다. 5개월은 휴가로 쓸 수 있었다. 원하기만 한다면 자회사인 베트남의 운송회사로 가서 5개월을 휴가로 쓰는 대신 연봉을 배로 받을 수도 있었다. 내 앞에는 훌륭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나는 6개월 뒤 회사를 그만두고 해병대에 입대해 비행기를 조종하는 법을 배웠다.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는 실망했다. 부자 아버지는 나를 축하해 주었다. 학교와 일터에서는 전문화라는 개념이 대단히 인기가 좋다. 그것은 즉 돈을 많이 벌거나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다. 의사들이 곧장 정형외과나 소아과 전문의가 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회계사나 건축가, 변호사, 조종사나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다.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도 같은 교리를 믿고 있었다. 그래서 마침내 박사 학위를 땄을 때도 그렇게 기뻐했던 것이다. 그분 학교에서는 좁은 분야에 관해 더 깊고 많이 공부한 사람에게 더 큰 보상을 준다고 자주 시인하곤 했다. 반면에 부자 아버지는 내게 정반대의 일을 하라고 격려했다.
많은 것에 대해 조금씩 알아야 한다는 것이 그분의 지론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회사에서 여러 해 동안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을 했다. 얼마 동안 나는 회계부서에서 일했다. 비록 회계사는 될 수 없을지언정 부자 아버지는 내가 현장에서 직접 그 일을 조금씩 배울 수 있기를 바랬다. 부자 아버지는 내가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감각을 키우고 중요한 용어들을 배울 수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또 나는 버스 운전사와 공사장, 인부로도 일했고 세일즈와 예약, 마케팅 부분에서도 일했다. 그분은 나와 마이크를 훈련시키고 있었다. 그래서 그분이 은행가와 변호사, 회계사, 중개인들과 회의를 할 때면 우리도 그 자리에서 함께 참석시켰던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이 운영하는 제국의 모든 측면에 대해 조금씩 알기를 원했다. 내가 스탠더드 오일의 고연봉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는 나와 흉금을 터놓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분은 당혹스러워했다. 그분은 내가 높은 연봉과 훌륭한 복지정책, 넉넉한 휴가와 관대한 승진, 기회 등을 제공하는 좋은 직장을 왜 포기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물었다. 왜 회사를 그만두었니? 나는 애를 써봤지만 아버지에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나와 그분의 논리가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나는 내 부자 아버지처럼 생각한다는 점이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아버지에게는 직업의 안정성이 모든 것을 희미했다. 부자 아버지에게는 배움이 모든 것을 의미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아버지는 내가 배를 타기 위해 대학에 갔다고 생각했다. 부자 아버지는 내가 국제무역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에 갔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학생으로서 극동지역과 남태평양으로 가는 여객선과 유조선, 대형 선박을 항해하고 선박을 수송했다. 부자 아버지는 내내 유럽행 배를 타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 지역에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혼국가들이 유럽이 아닌 아시아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마이크를 비롯한 내 동기들 대다수가 기숙사에 파티를 하는 동안 나는 일본과 대만, 태국,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한국, 타이티, 사모아, 필리핀의 교역 사람들 그리고 사업 방식과 문화를 연구했다. 물론 나도 파티를 했지만 기숙사에서는 아니었다. 나는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 교육을 많이 받은 아버지는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해병대에 입대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비행기 조종을 배우고 싶어서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군대를 이끄는 법을 배우고 싶었다. 부자 아버지는 회계를 운영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고 설명했다. 그분은 육군에서 3년을 복무했고 교육을 많이 받은 아버지는 징집 면제였다. 부자 아버지는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지휘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다음으로 배워야 할 것은 리더십이다. 그분은 말했다. 좋은 리더가 못 된다면 등 뒤에서 총을 맞게 되지.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야. 1973년에 베트남에서 돌아온 나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음에도 제대를 했다. 그러고는 제록스사에 입사했다. 내가 제록스에 들어간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고 그것은 보수가 아니었다. 나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으며 따라서 내게 있어 세일즈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일이었다. 제록스는 미국 최초의 세일즈 훈련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었다. 부자아버지는 나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는 저를 창피하게 여겼다. 지식인인 그분은 세일즈맨을 당시보다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나는 제록스사에서 4년 동안 일하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거절당하는 데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다. 일단 세일즈 분야에서 탑5에 이름을 올리게 되자 나는 다시 좋은 회사에 전도 유망한 직장을 뒤로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1977년에 처음으로 내 회사를 설립했다. 부자 아버지는 마이크와 내게 회사를 인수받는 법을 가르쳤다. 이제 나는 회사에 조직하고 운영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우리 회사의 첫 번째 제품인 나일론과 벨크로를 결합한 지갑은 극동 지역에서 제조되어 뉴욕 창고로 운송되었다. 그곳은 내가 다니던 학교와 가까운 곳이었다. 나는 공식적인 학교 교육을 끝마쳤고 이제는 날개를 펼쳐 시험에 볼 때였다.
실패하면 파산의 빈털터리가 될 판이었다. 부자아버지는 30 전에 한 번쯤은 파산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회복할 시간은 충분하단다. 그분은 이렇게 충고했다. 내 30번째 생일 전날 내 첫 번째 선적인 한국을 떠나 뉴욕으로 오고 있었다. 나는 아직도 국제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부자아버지가 권했듯이 나는 신흥 국가들을 찾는다. 오늘날 나는 남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노르웨이와 러시아에 투자하는 회사들이 투자한다. 이런 옛말이 있다. 일자리란 겨우 목구멍에 풀칠을 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이는 실제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학교는 금융지능을 지능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수입에 맞춰 생활한다. 그들은 일을 하고서 청구서를 지불한다. 또 다른 끔찍한 경영 이론도 있다. 근로자들은 해고되지 않을 만큼만 일하고 고용주는 근로자들이 그만두지 않을 정도로만 지급한다. 회사들의 급여 수준을 들여다보면 방금 이 말에 어느 정도 진실이 담겨 있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결코 앞서 나가지 못한다. 그들은 배운 대로 한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것이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단기적인 보상으로 주는 급여와 혜택을 위해 일하는데 초점을 맞추지만 이는 대개 장기적으로 처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대신에 나는 젊은이들에게 돈을 벌기보다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직장을 찾으라고 추천한다. 먼저 어떠한 기술을 배우고 싶은지 결정한 뒤에 특정한 직업을 고르라. 그래야 새양지 레이스에 말려들지 않는다. 평생 동안 청구서만 내는 삶에 한 번 빠지고 나면 끊임없이 쳇바퀴만 돌리는 작은 햄스터가 되고 만다. 털이 복슬복슬한 그 작은 발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거기에 맞춰 바퀴도 쉴 새 없이 돌아가지만 다음날 아침에도 그들은 여전히 같은 우리 안에 갇혀있는 신세다. 거참 훌륭하지 않은가? 톰 크루즈가 출연한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에는 명대사가 많이 나온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도 일단 돈이나 내놔 일 것이다. 하지만 내 생각에 가장 현실적이고 진실된 대사는 따로 있다. 톰 크루즈가 회사를 떠날 때 나오는 대사다. 막 해고를 당한 그가 사무실 전체를 돌아보며 묻는다. 나와 같이 갈 사람 없어요? 모두가 꼼짝도 못하고 얼어붙어 사방이 고요한 가운데 오직 한 여자가 이렇게 대답한다.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석 달 뒤에 승진이라서요. 이 대사야말로 영화 전체에서 가장 솔직하고 진실된 말일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청구서를 지불한다.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도 매년 연봉이 오르길 학수고대했고 매번 실망했다. 그래서 그분이 학교로 돌아가 더 많은 학위와 자격증을 따서 임금 인상을 받길 원했다. 그렇지만 그때도 또다시 실망만이 뒤따랐다. 나는 사람들에게 자주 이렇게 묻는다. 날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나는 작은 햄스터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힘겨운 일이 그들을 결국 어디로 데려갈지 생각해보는지 궁금하다. 그레이스 S. 카펠은 그의 저서 은퇴와 신화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대형 연금 컨설팅 회사 본사를 방문해 최고 경영자들을 위한 비싼 은퇴 계획을 설계하는 갑부급 인사를 만났다. 내가 그녀에게 고급 사무실을 갖고 있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은 연금 계획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고 묻자 그녀는 확신에 찬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은총알이죠. 은총알이 뭡니까? 나는 물었다. 그녀는 어깨를 익숙하며 말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나이가 들었을 때 충분한 노후 자금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언제나 머리를 박살낼 수 있죠. 카펠은 과거에 퇴직연금과 더욱 위험한 새로운 401k 퇴직연금의 차이를 설명한다. 오늘날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보기 좋은 미래가 아니다. 게다가 이는 오직 퇴직 후 생활을 위한 것일 뿐이다. 의료비용과 장기적인 양로원 비용을 더하면 그림은 더욱 끔찍해진다. 벌써 의료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많은 병원들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 것인가,
같은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고 있다. 그들의 판단 기준은 오직 그들에게 할당된 예상과 환자의 나이뿐이다. 환자가 나이가 많을 경우 이들은 종종 나이가 더 적은 환자들을 선택한다. 나이 많고 가난한 환자들은 줄 뒤로 밀려나는 것이다. 부자들은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며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죽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나는 궁금하다. 근로자들은 미래를 내다보는가 아니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다음번 월급날만을 기다리는 것일까?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는 똑같은 것을 권한다. 삶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라는 것이다. 단순히 돈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일하기보다 두 번째 직업을 가지라고 권한다. 세일즈 기술을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른바 다단계라고 불리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들어가 보라고 조언한다. 이런 회사들 중 몇몇은 대단히 뛰어난 훈련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실패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돕는다. 나는 이런 두려움이야말로 많은 이들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교육은 돈보다 훨씬 귀중하다. 이런 제안을 내놓았을 때 주로 돌아오는 대답은 이렇다. 그건 너무 번거롭잖아요. 혹은 내가 관심 있는 일만 하고 싶은데요. 만일 그들이 그건 너무 번거롭잖아요 라고 말하면 난 이렇게 묻는다. 그렇다면 평생 버는 것의 절반을 정부에 갖다 바치면서 살고 싶습니까? 만일 그들이 내가 관심 있는 일만 하고 싶은데요 라고 대답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꾸한다. 나도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더 오래 살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죠. 불행히도 늙은 개에게는 새 기술을 가르칠 수 없다. 라는 격언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담겨 있다.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변화하기 힘들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일한다는 생각에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이런 격려의 말을 해주고 싶다. 인생의 절반은 체육관에 가는 것과 비슷하다. 가장 힘든 부분은 바로 체육관에 가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이다. 일단 그 부분을 지나고 나면 마지막은 쉽다. 나만 해도 체육관에 가기 싫어 자주 미적거리지만 일단 가서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즐거움을 느낀다. 운동을 마치고 나면 역시 스스로를 채찍질하길 잘했어 라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가 되길 원한다면 당신의 일하는 조직에 노조가 있는지 확인하라. 노조는 전문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을 받은 내 아버지는 주지사의 눈밖에 나게 되었을 때 하와이 교원 노조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다. 아버지는 그것이 그분이 맡았던 일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부자아버지는 평생 동안 회사의 노조가 결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애썼다. 그분은 성공을 거두었다. 노조가 결성될 뻔할 때마다 부자아버지는 항상 그들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 개인적으로 나는 어느 쪽 편도 들지 않는다. 양쪽 모두의 필요성과 혜택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생각학교에서 권하는 대로 전문가가 된다면 노조의 생활을 받는 것이 편하다. 가령 내가 비행기 조종사라는 직업을 계속 유지했더라면 나는 조종사 노조의 힘이 강력한 회사를 선호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나는 평생을 바쳐 오직 한 가지 사업 분야에만 가치 있는 기술을 배웠기 때문이다. 만일 그곳에서 쫓겨난다면 내가 평생 배운 다른 기술을 다른 분야에서는 아무 쓸모도 없다. 비행시간 10시간에 연봉 15만 달러를 받던 상급 조종사는 조직 분야에서 그만큼 높은 연봉을 받는 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기술은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쉽사리 이전될 수 없다. 항공 분야에서 조종사들의 평가 기준이었던 그의 기술력은 가령 교직 분야에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는 현대의 의사들도 마찬가지다. 의료계에서 일하는 수많은 변화들 때문에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건강관리기구 같은 조직과 행동을 함께할 수밖에 없다. 교사들은 당연히 노조에 가입해야 한다. 오늘날 미국에서 교원 노조는 전국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노조다. 전국 교윤연합은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교사들의 노조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그들의 기술이 교육 산업의 테두리 바깥에서는 그 가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법칙이 생겨난다. 고도의 전문 기술을 갖추고 있다면 노조에 가입하라. 그것이 현명한 행동이다. 내가 가르치는 수업에서 맥도날드보다 더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손을 든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묻는다. 이렇게 더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맥도날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걸까요? 답은 분명하다. 맥도날드는 탁월한 사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토록 많은 인재들이 가난한 까닭은 그들이 맛있는 햄버거를 만드는 데에만 치우쳐 사업 시스템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기 때문이다. 하와이에 사는 내 친구 중 하나는 뛰어난 예술가다. 그는 꽤 많은 돈을 번다. 어느 날 그의 모친이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5만 5천 달러를 유산으로 남겨주었다고 말했다. 변호사와 정부가 자기들 몫을 떼어가고 남은 나머지 재산이었다. 친구는 단번에 이번 기회를 이용해 그의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 돈을 이용해 광고를 낸다는 계획이었다. 2달 뒤 부자들은 겨냥한 고급 잡지에 그의 첫 광고가 전면 컬러의 페이지로 실렸다. 그러나 그는 광고로부터 아무런 반응도 얻지 못했고 유산으로 물려받은 모든 돈은 사라졌다. 이제 그는 잡지 회사를 고소하길 원한다. 그것이 바로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 줄 알지만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모습이다. 내가 그 친구에게 이번 일로 무엇을 배웠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광고 지면을 파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야. 나는 그에게 세일즈와 다이렉트 마케팅 강좌를 들어볼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그럴 시간 없어. 돈을 낭비하고 싶지도 않고 라고 말했다. 이 세상에는 가난한 인재들이 가득하다. 많은 경우 그들은 재정적으로 고생하거나 실제 능력보다 적게 버는데 그것은 그들이 아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모르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들은 맛있는 햄버거를 만드는 기술을 완벽하게 가다듬는 데 초점을 맞출 뿐 햄버거를 팔고 배달 기술을 간과했다. 맥도날드 최고의 맛있는 햄버거는 만들 수 없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먹을 만한 햄버거를 팔고 배달하는 데에는 뛰어나다. 가난한 아버지는 내게 전문가가 되길 바랬다. 그분은 그래야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하와이 주지사에게서 더 이상 주 정부에서 일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후에도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는 내게 전문가가 되라고 격려했다. 그런 다음 교원 노조의 대의를 받아들여 고등 기술과 교육을 갖춘 전문가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는 자주 언쟁을 벌였지만 나는 아버지가 지나친 전문화와 노조의 필요성을 부추긴다는 데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분은 우리가 고도로 전문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깊은 함정에 빠져 전문성에 의존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부자 아버지는 마이크와 내게 스스로 훈련시켜야 한다고 충고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한다. 막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젊고 유능한 학생들을 데려와 언제나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다듬으며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 젊고 유능한 직원들은 특히 한 부서에서 전문가가 되지 않는다. 이들은 한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옮겨다니며 사업 시스템의 모든 측면을 배운다. 부자들은 자기 자녀나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을 어린 시절부터 이런 식으로 훈련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은 사업 운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쌓고 다양한 부서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배운다. 2차 세계대전 세대들에게 회사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었다. 오늘날 그것은 똑똑한 행동으로 평가받는다. 보다 전문화된 기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닐 것이라면 돈을 버는 것보다 배움을 추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버는 돈은 적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큰 보상을 약속해 줄 것이다.
성공에 필요한 주요 관리 기술. 첫 번째, 현금 흐름 관리. 두 번째, 시스템 관리. 세 번째, 사람 관리. 성공에 필요한 주요 관리 기술은 위와 같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문 기술은 세일즈와 마케팅이다. 판매하는 능력, 즉 고객이든 직원이든 상사든 배우자든 자식들이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은 개인적인 성공을 거두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이다. 글쓰기와 말하기, 협상하기와 같은 의사소통, 기술은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는 데 필수적이다. 나는 이런 기술에 대해 지식을 넓히기 위해 강의를 듣고 교육 자료를 사는 등 꾸준한 노력을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는 유능해질수록 더욱 열심히 일했다. 더불어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더욱 깊은 함정에 빠져들었다. 급여는 인상되었지만 선택권은 점점 줄어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정부 기관 내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그제서야 자신이 직업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프로 운동선수가 갑자기 부상을 입거나 너무 나이가 많아져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았다. 높은 수입을 가져다 주던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제 그들은 한정된 기술에 의지해야 한다. 나는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가 그 뒤로 노조 활동에 매달렸다고 생각한다. 노조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깨달은 것이다. 부자 아버지는 마이크와 내가 많은 것들에 대해 조금씩 알아야 한다고 격려했다. 그분은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똑똑한 사람들과 팀을 꾸려 일하라고 말했다. 오늘날 그것은 직업적 전문가들의 시너지 효과라고 불린다. 오늘날 나는 수십 달러를 버는 전직 교사들을 알고 있다. 그들은 그렇게 많이 버는 이유는 자기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더불어 다른 기술을 배우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르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세일즈와 마케팅도 할 수 있다. 나는 세일즈와 마케팅만큼 중요한 기술은 없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세일즈와 마케팅은 대단히 어려운 기술이다. 주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의사소통과 협상 능력을 키우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잘 다룰수록 삶은 더욱 쉬워진다.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젊은 신문기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현대를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기술을 배우기를 권한다. 기술적인 전문가가 되는 데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내 몇몇 친구들은 천재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남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법을 몰라 그 결과 형편없는 수입을 올리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1년쯤 시간을 들여 판매 기술을 배우라고 충고한다. 설사 그 결과 아무것도 벌리지 못할지라도 의사소통 기술은 향상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 값진 일이다. 좋은 세일즈만과 마케터, 그리고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좋은 학생이자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 진정으로 부자가 되려면 우리가 받은 것만큼이나 돌려줄 수 있어야 한다. 재정적으로는 또는 직업적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좋은 학생도 아니고 좋은 선생도 아니기 때문이다. 내 두 분 아버지는 모두 관대한 분이었다. 두 분은 모두 먼저 주는 것을 실천했다. 가르침은 두 분이 주는 한 가지 방법이었다. 많이 줄수록 그분들은 더 많이 받았다. 한 가지 눈에 띄게 다른 점은 돈을 주는 데 있었다. 부자 아버지는 많은 돈을 기부했다. 교회나 자선단체, 그리고 그분이 세운 재단도 말이다. 그분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돈을 주는 것은 대부분의 위대한 부자 가문들의 비결이었다. 록펠러 재단과 포드 재단 같은 단체가 있는 것도 그런 이유다. 이들 단체들은 가문의 재산을 취하고 늘리며 그것을 영원히 줘버리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다. 남은 돈이 좀 생기면 줄 거야. 문제는 남은 돈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분은 여윳돈을 마련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면서 돈의 가장 중요한 법칙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그 법칙은 바로 주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대신에 아버지는 받아라. 그런 다음 주라는 법칙을 믿었다. 결론적으로 나는 두 아버지 모두를 따르게 되었다.
내 한쪽 부부는 골수 자본주의자이며 돈을 만드는 게임을 좋아한다. 그리고 다른 한 부부는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교사로서 계속해서 넓어져만 가는 가진 자들과 가지지 못한 자들 사이의 격차를 염려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낡은 교육 제도가 이러한 격차를 야기시키는데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